안녕하세요. 백일왕입니다. 스마트 제조를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2차 시에 걸쳐서 저희가 기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제조기업의 어떤 기술혁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어떤 기계들이 발전해온 것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기계들이 첨단 IT 기술이 접목이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또 수많은 IT라든가 인터넷의 인프라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제조업 그 현장 안에서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많은 제조업의 요소들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스마트 제조의 현장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제조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을 바라보는 분들의 그 안목으로는 스마트 제조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 제조의 많은 그 전문가들은 스마트 제조의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스마트 제조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제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자면 전략, 운영, 시스템, 서비스, 표준뷰라는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뭐 전문가 수준이나 아주 상당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은 스마트 제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좀 힘든 면이 좀 있고요. 단계별로 접목을 하거나 부분별로 접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분별로 접목하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 부분에서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전략과 분별 전략을 믹스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후반부에 잠깐씩 언급을 하면서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입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워낙 많은 자본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분으로 가기보다는 전체적인 플랜과 전략, 그 다음에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워낙 규모가 크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또 거론해 봐도 그 정부 역할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든가 경제의 규모를 다루는 것은 한 기업이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제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독일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끌어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 관주도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의 역할들을 아마 빼놓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주의 많은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그 다음에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증강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다루는 기계들이 굉장히 고가고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익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제조 현장에서 사용 중에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펼쳐놓고 사실 기계를 바라보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강현실을 통해서 안경 혹은 패드를 통해서 기기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고 기계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이상 증세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다면 실제로 기계 가동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에게 좀 더 위험한 상황을 빨리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증강현실은 그런 면에서 산업 현장에 아주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강현실은 사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포켓몬 게임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국을 돌면서 이 포켓몬에 대한 캐릭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셨던 경험 아마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요. 그 덕분에 뭐 동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뭐 일시적이긴 했지만 굉장히 호황을 이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증강현실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입할 수 있는 분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제조의 많은 요소들이 증강현실이 들어가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어떨까요? 가상현실은 일단 그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가상화된 공간에 모든 것들이 구현되는 건데요.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아마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면 가상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글래스라든가 장갑이라는 여러 도구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일상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가상현실에서는 구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도대체 이 가상현실이 스마트 제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생산 시스템을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거나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거나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가상현실은 실제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리스크하거나 복잡한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에서 어느 정도 돌려본 다음에 현장의 공장에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아주 정밀한 초대형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 이런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가상현실의 가치는 제조업의 많은 리스크와 비용을 낮춰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D 프린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D 프린터는 어떻게 보면 생산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입체적인 어떤 프린터라는 개념에서 언제 어디서나 프린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뭐 크기에 따라서는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크기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소재인데요. 이미 금속 성분까지 프린팅할 수 있는 시대까지 와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멘트 같은 성분을 써서 집을 만드는 경우도 아마 기사로 아마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기술적으로 이미 그까지 가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안정성이라든가 실용성 등이 앞으로 담보가 된다면 기존의 어떤 건축 기법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제조의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건을 충분하게 생산하기 힘든 곳이라면 3D 프린터를 들고 와서 임시적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장이나 극한 환경에서 3D 프린터의 진가는 굉장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은 3D 프린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약 200여 개소에 달하는 3D 프린터 출력센터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최소 한 곳 이상의 3D 프린팅 센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어느 정도 소형의 어떤 3D 프린터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설계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코딩 열풍이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소품들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창작 활동이라든가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기기 장치에 첨단 IT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존에 썼던 어떤 프로그래밍 된 어떤 작동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뛰어난 로봇,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입이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2위와 거의 격차가 2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의 로봇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덕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안전하고 빠른 어떤 생산 현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사람과 로봇의 어떤 접목이라든가 로봇의 어떤 한계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힘든 상황에서 인간을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로봇의 가치가 점점 제조 현장에서 높이 쓰여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사막 현장이나 극한 환경에서 로봇이 없다면 사람이 투입되어서 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의 가치는 제조 현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조 현장을 얘기할 때 이런 뭐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지면 그 관련된 모든 업무들도 따져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겠죠. 화이트 칼라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개선되어져야 되는데요.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연동되는 것까지는 당연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가 RPA 같은 로봇 개념을 사무 업무 자동화에 또 투입을 해서 많은 업무들을 자동함으로써 그 사무직 근로자를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사무직 근로자들이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일들의 어떤 시간을 두실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일어나는 건 역시도 스마트 제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상 환경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 제조 현장에서 증강현실을 쓰는 것보다는 사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상 환경을 쓰는 것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화이트 칼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리고 뭐 비대면, 그다음에 재택근무 이런 개념들이 또 늘어날 때마다 앞으로 연동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내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이런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생산성의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근데 스마트 제조의 기반 기술들은 따져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산성 혁신이라든가 리스크 감소,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의 구현,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제조가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관련 기술들을 또 모니터링 하다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제조 여러 가지 현황이나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